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6강의 두 번째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공평성에 대한 주제를 좀 다뤄보겠는데요. 원래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공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공정, 그러면 공평하고 올바름, 정의 해서 진리에 맞게 올바른 도리 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fair, equity, just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fair에 대해서 살펴보면 marked by impartiality and honesty, free from self-interested prejudice or favoritism. 뭐냐면 impartial,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거, 치우치는 거를 partial, 부분에 치우치는 거 partiality라고 그래요. 반대예요. 반대 impartiality. 그리고 정직한 거 self-interest, 이기적이지 않은 거예요. prejudice, 편견이에요.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 favoritism, 특정한 것만 선호하는 걸 favoritism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fair 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거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quity는 justice according to natural law or right, specifically freedom from bias or favoritism. 이것도 똑같은 의미죠. 어떤 바이어스는 치우치는 걸 바이어스라고 그래요. 치우치지 않고, favoritism, 특정한 것만 선호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natural law, 좀 어려운 말, 자연법에 따라서 또는 자연적 권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는 것, 이걸 equity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just do it 뭐 이럴 때도 하지만 이때 just는 정의롭다 그러대. agreeing with what is considered morally right or good, morally 도덕적으로 옳고 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ju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quity의 개념은 사실은 efficiency라고 하는 효율성의 개념보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라서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왜냐하면 명확한 걸 추구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 부분에서는 효율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평성도 중요한 공익의 가치이기 때문에, 공익이 뭐냐? 그러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공익이지, 뿐만 아니라 공익은 공평하게 일하는 것도 공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평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이 공평성의 개념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equality라고 하는 n분의 1의 개념이에요. 모든 걸 n분의 1로 나누면 우리는 평등하다고 생각하죠. 그 형식적 평등 이런 것들을 equality라고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 평등은 이거하고 또 달라요. n분의 1 하는 게 진짜 평등일까요? 좀 더 진실한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10명이 있는데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10분의 1을 나눠주는 것이 평등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일에 참여한 사람, 더 참여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그것이 평등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당한 권리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right, 이거는 주로 소유권에 기초를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으면 그것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된다는 개념을 정당한 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fairness. fair, 아까 fair의 개념 살펴봤잖아요. 이거는
정의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규칙이나 약속에 따른 분배를 fairness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공평성의 이런 세 가지 개념들을 통합하면 사실은 좀 모호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공평이고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받을 만한 자격, 이거는 정당한 권리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그것을 할 만한 자격을 가졌는가? 여러분들은 한남대학교 행정학과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남대학교 행정학과에 들어올 자격이 있었는가? 그거를 검토해 보는 것,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 자격을 따지는 데는 뭐뭇이 들어가느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거 하는 거지. 또는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했으면 그걸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능력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는데 노력한 만큼 그것을 주는 것. 또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결실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받을 만한 자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이 공평성의 개념에 좀 그래도 우리 이 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 아들, 딸인데 아침에 밥 먹을 때 같은 것은 같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다 밥을 줘야 돼요. 그렇죠? 어? 자식이니까, 같은 자식이니까 밥을 줘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르게. 나이가 다르잖아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럼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밥그릇에 주고, 중학생은 중학생 밥그릇에 주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밥그릇에 주는 것. 그래서 반드시 n분의 1로 맞추는 것이 올바른 공평성은 아니고 같은 것은 같게 또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것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공평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평등성과 공평성의 개념을 좀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 밑바닥을 맞추는 것, 밑바닥을 맞추는 것, 요거를 equality라고 그래요. equality. 출발이 같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실제 요 사과를 먹게 해주는 것이, 그죠? 인간이면 밥그릇 하나씩은 다 주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못난 사람들에게는 계단을 하나씩 더 만들어주는 것이 더 옳은 측면의 정의가 아니냐. 이게 필수품이라면 먹는 거에 대해서 기본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요거는 이 퀄리티 이거는 이 결과를 맞춰주는 거는 equity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개념적으로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당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right 이거는 한번 영어 볼까요? A right is a freedom to act or refrain from acting or an entitlement to be acted upon or not acted upon. 이 권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유권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하지 않는 것도 권리예요. 하지 않는 것도 권리고 자유롭게 하는 것도 권리라고 해요. A right is a power or privilege라고 그러죠. privilege 특권 to which a person has a just claim. 그래서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파워, 자신의 결정할 수 있는 파워나 특권을 가지는 것도 right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가를 법에 규정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학교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 정당한 권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정당한 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평성의 개념은 왜 모호한가? ambiguous, amb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두 개가 양서류 할 때도
ambivalence인가 이렇게 하죠. ambiguous니까 두 개가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모호하다, 아리까리하다, 애매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공평성의 개념은 정의가 쉽지가 않고 둘째는 어떻게 측정할지 모르겠어요. 효율성은 돈으로 딱 계산하면 얼마 이익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어떻게 좀 보자. 반복하지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개념으로 좀 equity를 공평성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정의란 개념도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equity와 정의를 좀 비슷하게 보고 같은 것은 같게 또한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공평성에 그나마 좀 가까운 개념이 아닐까 모호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제 경제학을 하는 입장, 공공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성으로 갈까 아니면 공평성으로 갈까 이 사이에 선택해야 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efficiency, 효율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는 정부 영역, 이거는 강제성이 작동되고 command system, 명령 시스템은 equity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efficiency means society get the most from its scarce resource. 자원이 희소한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을 efficiency라고 하고 equity, 그러면 equity means the benefits of scarce resources are distributed fairly in society. 그래서 이 equity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분배의 문제예요. 분배의 문제. 적절하게 이 사회에서 그 benefit, 혜택이 분배되는가 하는 문제를 주로 equity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irly의 개념이 뭐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fairly, equitable 그러면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배분이 되는 그것을 equity라고 한다. 이 사이에는 efficiency를 추구하다 보면 equity를 이룰 수가 있고요. equity를 추구하다 보면 efficiency를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상충 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 한번 사례로 설명해 보면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는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이냐 분배냐 이 문제로 갈 수 있어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고 공평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분배 또는 복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개발이냐 보존이냐 환경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좋냐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게 좋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충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개발에서 인간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개발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우리 생태계와 함께 사는 것, 자연, 만물, 그 동물, 식물도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conservative, 즉 보존을 강조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를 반드시 상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복지가 잘 돼야 성장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이 잘 일어나야 복지, 분배도 잘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론자 중에 이 상호 보완 관계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생산적 복지 또는 투자로서의 복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서로 갈등할지라도 상충관계에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율과 공평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보상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효율성 문제로 돌아와서 비효율의 상태에서 효율의 상태로 옮겨갔을 때
그 변화가 정말 바람직한 변화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2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좋아졌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좀 그 2개의 변화를 이렇게 평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칼도 기준, 스키토프스키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개념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1학년 학생이니까. 한미 FTA로 좀 예를 들면 한미 FTA라고 하는 거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거예요.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뭐가 좋으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물건이 넘어갈 때 내는 관세라는 게 있어요. 관세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관세만큼 그 물건의 가격이 싸져요. 그러니까 무역이 더 서로 물건이 싸지면 서로 소비가 늘어나겠죠. 서로 많이 사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자동차와 핸드폰과 노트북과 냉장고 이런 것들을 많이 팔 수 있어요. 반면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뭘 많이 팔 수 있냐면 쌀을 많이 팔 수 있어요. 쌀과 쇠고기 등을 많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와 IT 업체들이 이익을 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고기와 쌀 판매하는 업자들이 이익을 봐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누가 손해를 볼까요? 한국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미국의 자동차라든가 IT 업계는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재배하는 농민이 FTA를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쌀 농가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자동차, IT 업체들이 이익 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그 이익을 적절히 보상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손해를 보는 농민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느냐. 미국의 경우에는 소고기, 또 쌀, 이런 농산물 파는 한국에서 많이 사는 그런 업체들이 돈을 버는 반면에 미국의 자동차 업계, IT 업계들은 손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미국도 따져보니까 그 FTA 하는 게 미국 전체에선 이익이 더 크니까 그 이익 본 걸 가지고 손해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따질 때 칼도 기준, 스키토프스키 기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상 효율성을 따질 때 Q라는 점에서 이 효용 가능 경계라고 부르는 유틸리티 possibility 커브로 옮겨가는 것은 다 효율성이 개선되는 거예요. 개선되는데 요 R에서 S까지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T로 가면은 누구는 이익 보고 누구는 손해 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익 본 사람의 이익을 가지고 손해 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보상을 잘 해줘야 경제가 또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가능성의 정리라는 이런 영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했어요? 케네스 에로우라는 사람이 증명했는데, 요거 이야기할 때 이것도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사회 후생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누가 더 잘 사는 것인가, 어떤 상태가 더 잘 사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내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행복함수를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사회 후생함수, 사회 전체적으로 잘 사는 상태가 언제냐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평등주의자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이 자유주의자들 또는 공리주의자들은 사회 전체가 누구와 이익을 보든 이익의 합이 늘어나면 이것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죠. 이익의 합만 늘어나면 좋은 것이다 하는 입장이 유틸리테리안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에 나타나 있고, 이거는
완전히 극단적인 평등주의자는 마르크시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대적으로 평등주의에 가까운 것, 요거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요것도 이제 조금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이거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요 관련된 그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좀 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시 경제학의 기본부터 다시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있다 하는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회 후생 함수와 요 효용 가능 경계가 마주치는 요 Z라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일어나게 된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불가능성의 정리 6-7에 살펴보는 것은 케네스 에로우가 증명한 것은 뭐냐면, 이 사회 후생 함수라고 하는 것, 사회가 어떤 데가 잘 산 것이냐는, 공리주의자는 그냥 형식적 평등성,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평등주의자는 못 사는 사람이 더 가져가면 그만큼 더 사회의 행복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평등주의, 골고루 나눠 먹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롤즈라는 사람은 나중에 한 시간을 따로 하겠지만 극단적인 평등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케네스 에로우라는 사람이, 케네스 에로우의 로베상탄 경제학자인데, 불가능성의 정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정말 최선의 선택이 가능할까? 특히 정치인들이 포함돼서 결정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정말 가장 효율적인 결정이 가능할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증명한 것을 불가능성의 정리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선의 이론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차선, 최선은 best choice죠. 차선은 뭐예요? second best choice가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죠. 그러나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N개의 조건이 만족시켜야 된다 생각하면, 우리는 늘 목표를 최대화하는, 목표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해서, 소비자는 효용의 극대화, 생산자는 이윤의 극대화, 정부 부문은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그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의 문제, 돈을 사용하는 거, 배우자의 문제. 항상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 고민하는데, 실제 정말 100점 만점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합리적으로 정말 100% 냉철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면 오케이.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 정도만 맞으면 그 정도면 됐지. 불완전한 인간이 뭘 그것까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그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bounded rationality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만족 모형. 그냥 만족할 만 100%가 아니라 80% 정도만 돼도 만족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 최선의 선택을 할 조건이 한 10가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 10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가능하면 최선의 선택인데, 문제는 10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빠질 수도 있고 2개가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도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하고 10가지 조건을 쫙 써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10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최선의 선택, 최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최선을 만나기가 어렵고,
최선 다음은 뭐라고 그래요? 차선, second best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컨 베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10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러면 9개의 조건 만족하면 그것이 차선일까? 아니면 8개의 조건 만족하는 것과 9개의 조건 만족하는 것 사이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 것일까? 그냥 생각하면 그래도 9개 조건 만족하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보면은 이 9개를 만족하는데 그 하나 빠진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근데 반대로 8개만 만족하는데 내가 정말 중요시하는 게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9개 만족하는 것보다 나에게 8개 만족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 그래서 이 이야기는 N개를 다 만족시키면 100%니까 그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베스트가 아닌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차선인지 잘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10개 중에 9개 만족하면 그게 진짜 차선이냐?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8개 만족하는 게 오히려 9개 만족하는 것보다 더 최선, 차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완벽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뭐냐 이렇게 고민할 때 단순히 개수로 10개 중에 9개 만족하는 게 더 나한테 베스트야, 세컨 베스트야 이것보다는 7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n-1개를 충족한다고 해서 그것이 차선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차선의 이론 이렇게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생경제학 분야는 공공경제론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맛보기로만 보시고 제가 실제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을 안 내니까 그냥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olitical problem of mankind is to combine three things. 뭐예요? 정치적인 문제, 인간의 정치적인 문제는 세 가지를 잘 컴바인 하는 거예요. 잘 섞어내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예요. 뭐냐면 economic efficiency, social justice, and individual liberty라는 거죠. 효율성도 달성하면서 사회적 정의도 달성하면서 개인의 자유도 달성하는 이 세 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the political problem of mankind. 인간이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정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경제학적 상황에서는 오늘 배운 것과 같이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셜 저스티스, 인디비주얼 리버티까지 함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은 제7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6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